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불편한 몸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 여느 때보다도 금요일이 많이 기다려지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주말 즐거운 마음으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 아내와 함께 소파를 사러 갔습니다. 저희 집에는 소파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집안에 소파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가정이다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좀 구축하면서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일을 한다, 항상 열심히 사는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몸이 많이 불편해지면서 휴식을 잘 취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고요. 50이 넘어서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당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그리고 가족끼리 모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파를 이번에 구입하면서 조금 더 좀 끈끈한 가족애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정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맞이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된 6월 7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녹색하고 적색이 반반씩 보이는데요. 어제는 적색이 녹색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테크주들을 보시면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떨어진 종목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어제는 테크주 역시도 그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0.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0.02% 아주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0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나스닥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빈후드가 정말 좋은데요. 어제도 6.49%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2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YTD로 봐도 지금 2024년 들어서 80% 이상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차지 포인트가 5.78%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고요. 레디시 플러스 5.64, 모빌아이 플러스 5.63, 추이가 5.53%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벌티브 홀딩즈가 무려 9.35%나 급락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달간 횡보를 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9.52%로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니오 같은 경우 6.83% 떨어졌고요. GCT,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5.88, DXYZ이 마이너스 4.96, wolfspeed 마이너스 4.05,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3.79, PWR, 퀀타 서비스가 3.1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벌티볼딩즈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그렇다한 악재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벌티볼딩즈 페이지 가셔서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로 들어가서 모멘텀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가지 지표 중에 무려 14가지가 셀, 매도 의견을 주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그리고 4가지만 매수 의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3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까지 모두 깨져버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도 40.83입니다. 따라서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화된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가 지표에서도 4가지나 매도 의견을 주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조금 오히려 강화됐겠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PEG 기준으로 지금 0.6967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멘텀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섣불리 줍줍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13의 성적입니다. 어제도 다행히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우버가 4.68%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3.61, 최근에 추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9.48%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존이 플러스 2.05, 테슬라 플러스 1.68, 벌솔라 플러스 0.14, 마이크로소프트가 0.12%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이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7만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6종목은 떨어졌는데요. TSMC가 0.52%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간만에 1.18%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피니언이 마이너스 2.0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72, SMCI 마이너스 3.07,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가 9.3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굵직한 소식이 많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뉴스는 유럽에서 들려왔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됐거든요.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요. 목요일에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했는데요.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은 약화됐다라는 신호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요,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경사가 난 거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은요, 임금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유로 시스템의 위원들은요, 3월 전망에 비해서 2024년 그리고 2025년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망치를 보시면요. 2024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5%, 2025년에는 2.2%, 그리고 2026년에는요. 1.9%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8%로 상향 조정됐고요. 2025년 내년에는 2.2% 그리고 후년에도 2.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유럽의 중앙은행 역시도 목표치는 2.0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예상을 제시한 거죠.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요. 조만간 미국의 연준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중앙은행이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더욱이 고무적인 부분은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도 그래도 기준금리를 내렸잖아요. 따라서 미국의 연준 역시도 2.0%가 조금 요원해 보입니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늦어도 9월부터는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어제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2만 9천 건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 전망치는 21만 6천 건이었고요. 그리고 전주에는 21만 1천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에 비해서 8천 건 정도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올라갔다. 그 얘기는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연달아 미국의 경제 둔화를 지금 지침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슬슬 기준금리를 인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굳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어제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소식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악재 두 가지를 먼저 전달을 좀 해드릴 텐데요.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소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악재는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7억 3,500만 달러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주식을 왜 이렇게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주식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칩 제조업체의 시장 가치가 애플을 앞지르고 3조 1천억 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프레지던트 겸 CEO인 젠슨 황이 수요일 종가인 1224.40달러를 기준으로 최대 7억 3,500만 달러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가가 올라가서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 제출이 돼 있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엔비디아는 3월 14일에 젠슨 황이 2025년 3월 31일까지 최대 60만 주를 매각할 수 있는 규정 10b5-1 거래 계획을 채택했다라고 규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3월 14일 날 이미 계획이 발표가 된 거고요. 1년 내에 팔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은요, 가격 및 거래량 등 사전 설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거래를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내부자가 중요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 팔려면 미리 설정을 해놔라, 계획을 발표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젠슨 황이 엔비디아 주식을 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도요, 한 9개월 전에 판 적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작년 9월 14일이었고요. 그때 옵션 거래를 통해서 29,684주를 주당 4달러인 118,736달러에 취득을 하고요. 같은 수의 주식을 1,350만 달러, 따라서 평균 가격이 455.75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옵션을 사서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거래는요, 2023년 3월 29일에 채택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9개월 전에 팔았을 때도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이 455달러였잖아요. 근데 이제 9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엔비디아 주식은 이미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만약에 젠슨 황이 주식을 팔지 않았으면 지금 3배 이상 올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젠슨 황이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들이 주식을 판 소식이 전달이 됐을 때요, 한 가지의 노이즈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판다는 것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부자가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기업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내부자들이 주식을 산다, 이것은 굉장히 호재죠. 왜냐하면 주식을 산다는 것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악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애플과 테슬라를 제치고 공매도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적어도 몇몇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주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 목요일 S3 파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에 대한 미결제 숏 베팅은 약 340억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두 번째로 커다란 숏 베팅이 애플이고요, 세 번째가 테슬라인데요, 이 두 기업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S3 데이터에 따르면 공매자들은 애플에 약 190억 달러, 테슬라에는 180억 달러를 숏 베팅하고 있다, 반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LSEG 데이터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에 대한 공매도 베팅은 주식시장 가치의 1%에 불과하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 테슬라 모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따라서 공매도 금액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매도율은 굉장히 낮다.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하이엔드 AI 프로세서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2024년에만 143%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테슬라 세 기업의 올해 YTD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가 금액으로 봤을 때 공매도 금액이 가장 크다. 이렇게 지금 기다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엔비디아와 나머지 두 기업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요. 현재 두 가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펀더멘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성장의 스토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전기차에 대한 미래가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펀더멘털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애플의 성장 추세도 그렇고요. 따라서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성장 스토리, 그리고 펀더멘털이 흔들리면서 공매도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그 반대 경우입니다. 지금 펀더멘털도 그렇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도 너무나 뛰어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금액으로 봤을 때 1위에 등극한 이유는요. 바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요. 주식을 평가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이잖아요. 세 번째 모멘텀 역시도 가장 뛰어난 기업이 엔비디아다. 따라서 저는 공매도 금액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엔비디아의 과연 평가를 절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가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하는데 이제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찾았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대규모의 주식 분할을 한다. 무려 10대 1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는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적용이 된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월요일 오전에 분할 후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는 원래 정상 가격이고요. 월요일 날 장이 다시 개장하면 그때는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현재 약 1210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요. 월요일 날은 약 121달러의 가격으로 10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 분할을 하면 결국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우지수에 추가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다우지수는요. S&P 500과 같은 시가총액 가중지수가 아니라 가격 가중 평균지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S&P 500이라는 것은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을 결정하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S&P 500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죠. 자, 그런데 다우존스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을 가지고 비중을 결정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로라면 엔비디아는 다우지수에서 가장 커다란 구성 종목이 될 것이다. $1,000가 넘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요.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우존스에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인텔이 있는데요. 인텔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잖아요. 따라서 현재 주가가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자, 다우지수는 뭐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좀 각 산업을 대표하는 이러한 블루칩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반도체를 대표해서 인텔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텔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지금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기에는 조금 그 명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아무래도 다우지수에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연지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우지수에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되면요.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일제히 엔비디아를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요. 주식 분할을 발표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분할 발표 이후에 12개월 동안 약 25%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S&P 500은 12% 주가 상승을 기록했고요. 자, 그 얘기는 주식을 분할하게 되면요. 시장의 평균 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올라간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과거의 통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요. 애초에 주식 분할을 발표하는 기업은 주가가 갑자기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강력한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네 자릿수의 주가 때문에 겁을 먹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된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요. 분할 이후에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인 부분은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올해 초보다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45배에 형성돼 있는데요. 지난 2월에는 60배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60배에 판매되던 주식이 45배까지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몇 달 동안 수익 추정치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PER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P는 프라이스죠. E는 어닝입니다. 따라서 프라이스, 가격을 어닝, 수익으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분모에 들어가 있는 수익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PER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베셈 트러스트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석 투자 전략가 제프 밀즈의 의견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졌다.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주식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근거가 나오는데요. 다른 주식들도 다 올라갔다는 거죠. 자, 월마트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3대1 주식 분할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15%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분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50%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의 예를 봐도 보통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봤는데요. 엔비디아는 3년 전이었던 2021년에도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2021년 7월 20일 날 4대1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는요, 198달러, 200달러가 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다. 200달러도 되지 않았던 주식의 가격이 보시면 340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 베어마켓이 찾아왔고요.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2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식을 줍줍하신 분들은 10배, 10배거를 만나볼 수 있는 행운을 잡으신 거고요. 자, 어쨌든 이번 기사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인공지능 수혜주 TSMC로 넘어갑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TSMC가 엔비디아를 위한 AI 칩 생산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얼핏 보면 TSMC에는 호재, 그리고 엔비디아에는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TSMC는 인공지능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의 생산 수수료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수요일 날 타이페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투자자 오찬에서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TSMC의 웨이퍼 가격은 실제로 너무 낮다. 그리고 TSMC의 서비스 가격도 너무 낮다. 따라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화 기술 산업에 대한 TSMC의 기여에 비해서 재무 성과에 과소평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를 좀 해석해 보면요.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상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뭐 몇 년 만에 10배 가까이 올렸죠. 그뿐만이 아니죠. 매출이라든지 순이익도 엄청나게 커다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엔비디아랑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TSMC는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젠슨왕이 TSMC가 조금 더 주가도 올라야 되고 실적도 향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판단이 가능합니다.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찰리 첸이 나오는데요. 자,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비디아는 TSMC의 주요 고객이며 2024년 TSMC 매출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가격을 인상을 수용하게 되면요, 다른 주요 AI 반도체 고객사도 가격 인상을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고객사들의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첸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로서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파운드리 생산이라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TSMC와의 신뢰성 관계를 엔비디아 경영진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요, 결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죠. 하지만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따라서 파운드리 기업과의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TSMC한테 약간 아부성 발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TSMC는 이미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5% 인상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모간 스탠리는요, TSMC가 AI 반도체 수요로 인해서 2025년에 가격을 5%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매년 5%에서 10% 올릴 수 있다면요, 물량도 늘어나고 또 가격,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은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TSMC의 다른 주요 고객으로는 애플, AMD, 브로드컴, 퀄컴, 메디텍,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TSMC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 찰리 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TSMC가 AI 반도체 부분에서 승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근거는 여기 나와 있죠. GPU, ASIC, 클라우드, 엣지 AI 칩 등 성장의 원천이 어디든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TSMC의 최첨단 파운드리 서비스에서 제도될 것이다. 자,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GPU가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SIC이 나와 있는데요. ASIC은 뭐냐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는 자체 칩을 얘기합니다. 맞춤형 칩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구글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요,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이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접 맞춤형 칩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TSMC가 만들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파운드리 기업이 오히려 유리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클라우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던, 아니면 엣지 AI 칩, 엣지 AI 칩은 뭐냐면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분야에서 또 많은 생산량이 급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TSMC다. TSMC만이 이러한 최성능의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메타 플랫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메타의 왓츠 앱에 새로운 비즈니스용 AI 어시스턴트가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메타는 메시징 앱 왓츠 앱에 기업이 채팅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질문에 답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비서 등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왓츠 앱은 곧 브라질에 이어서 인도 그리고 싱가포르의 기업을 대상으로요, 새로운 AI 비서를 테스트할 예정에 있고요. 왓츠 앱에는 이미 일반 사용자를 위한 AI 기반 어시스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제품은요, 고객 서비스 문의와 상호작용을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기업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다. 자, 따라서 왓츠앱도 그렇고요. 지금 메타가 구축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사실 우리 같은 개인 소비자들을 위한 앱이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드디어 기업의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툴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AI 기능은요, 고객과의 채팅을 위해서 왓츠앱에 의존하고 있는 2억 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메타의 왓츠앱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요, 이미 2억 개를 돌파했다. 엄청난 수의 비즈니스가 여기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왓츠앱은요,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같은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라고 나와 있고요. 소비자들이 현지 이 비즈니스와 채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매달 1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왓츠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왓츠앱은 단순히 그냥 카톡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기능에서 이제 벗어나서요,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또한 다음 달에 메타는요, 포르투갈어로 된 소비자 중심 메타 AI 비서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마라는 회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 AI는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메타가 구축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모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챗봇이 설치되고요. 이 챗봇을 통해서 사용자들과 계속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라마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어가 지금 예시가 되고 있는데 다양한 언어로서 확장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190억 달러의 왓츠앱을 인수한 메타는요, 인기 메시징 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즈니스 버전의 앱은 무료지만 일부 유료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이 고객에게 일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요금을 부과하고 왓츠앱 채팅으로 연결되는 클릭 투 메시지라는 광고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왓츠앱에서는 사실 많은 매출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슬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왓츠앱을 통해서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또한 마케터들은요, AI를 사용해서 이러한 클릭 투 메시지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클릭 투 메시지라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광고를 클릭하면 바로 왓츠앱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 광고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광고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타는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영어권 시장에서 해당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인공지능의 덕분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많은 언어로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커버거는요, 이전에 클릭 투 메시지 광고가 메타의 연간 1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기사에 제가 미준 추천 컨텐츠의 타이틀을 붙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메타 플랫폼즈의 투자 가치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의 논리는 뭐냐면요, 바로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메타의 경제적 해자는 다른 말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네트워크 효과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예는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들면 됩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90%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앱이 좋다고 해서 카카오톡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한국인끼리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다른 예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용자가 가입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요, 다른 곳에 나의 소중한 컨텐츠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야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자, 메타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을 통해서 이미 엄청난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무려 32억 4천만 명이 이 메타가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수가 81억 1,4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 중에 40%가 메타의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메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투자 매력은요, 경제적 혜자였다. 그 경제적 혜자는 네트워크 효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용자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경제적 혜자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 때문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인공지능은요, 지금 메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 같은 크리에이터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의 컨텐츠를 올리는 거랑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은요, 이 사용자들하고 인터랙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에 하나의 컨텐츠를 올리는 작업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앞으로도 소셜미디어 같은 플랫폼 안에 이 여러 가지 컨텐츠가 올려진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와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플랫폼의 가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인터랙션이 점점 더 증가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플랫폼의 가치는요, 사용자의 증가 수뿐만 아니라 같은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어도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더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따라서 유튜브도 그렇고요, 이 메타 플랫폼주가 구축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가치도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할 것이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동안은 미국 증시에 대한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푹 쉬고요, 월요일날 다시 쌩쌩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온 태어난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